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좋은 날씨에 다들 가족분들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가족은 여느 때보다 더 똘똘 뭉쳐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듯 해요. 코로나 사태로 가족끼리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더욱더 가족 간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시기네요. 가족 중에 꼭 한두 명씩은 가족 간 화합에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우선 제 이야기부터 알려드린다면, 무척이나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집안에서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았고, 집안 가훈도 화목인 만큼 가족 간의 화합을 중요시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며 자랐죠. 부모님께 큰 걱정 끼치지 않고 자란 전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간의 취준생 생활을 하다 회사를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취직이 결정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전 그간 취업 준비로 즐기지 못했던 생활들을 하나둘씩 하게 됐었어요. 오랜 시간 연애를 못하고 있던 전 친구들에게 여자 소개를 받으며 만나던 중 제 운명의 상대인 미나를 만나게 됐었죠. 미나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미나는 착한 성격에 배려심 많은 성격이었죠. 기대와 달리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제 생각보다 더 정신없고 고된 생활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에게도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여자친구와 정식으로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데이트 한번 하는 시간도 밀린 업무와 야근으로 미뤄야 했기에 미나는 그런 저를 먼저 신경 써주었고, 데이트를 하고 있을 시간을 대신해 저와 같이 제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미나야,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너 쉬는 날까지 일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서 그래. 집에 있다가 내가 다 끝나면 연락할게. 무슨 말이야, 오빠. 데이트를 하든 일을 도와주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집에 가라고 하면 내가 더 섭섭하지. 그래도 우리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 때문에 데이트도 못하고 좀 그렇잖아. 친구들도 이럴 거면 왜 사귀냐고 할 텐데. 어차피 데이트가 거기서 거기지. 오빠랑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게 결국 데이트 아니야?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남들 신경 쓸 필요 있나? 내가 도와줘서 오빠도 빨리 업무 적응하고 그 뒤에 같이 즐기면 되는데. 오빠, 너무 미안해 하지 마. 아마 오빠도 반대 상황이었으면 나 도와준다고 옆에 있었을걸? 그거야 당연하지만. 그래, 알았어. 내가 우리 미나 위해서라도 빨리 회사 적응해서 좋은 데 못 데려간 거 몇 배는 더 보답해 줄게. 고마워, 미나야. 미나는 연애를 하는 기간 내내 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었고, 저도 그런 미나에게 무엇 하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해하며 알콩달콩 연애를 즐기며 지냈습니다. 회사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미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미나를 보면서 점점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여 미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은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저였기에 결혼하여 신혼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모아야 했죠. 연애를 오래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나의 가족들과도 만나게 됐었어요.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미나의 가족은 미나의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리 닮지 않은 형제 자매라도 눈, 코, 입 중 얼굴 한 군데는 닮기 마련인데, 마치 다른 집 식구처럼 어디 하나 닮은 구석 없는 미나와 언니를 보며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미나와 데이트 중 우연히 그 이유를 알게 됐었어요. 우리 부모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랑 형은 다른 친구 형제들과 다르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형이 나를 위해서 양보해 준 것도 많다고 하지만 남자 형제 사이에선 정말 드문 일이더라. 그러게. 나도 항상 듣다 보면 남자 형제들끼리 주먹 다짐하고 어릴 때부터 엄청 싸운다고 들었는데 오빠랑 형님 되는 분도 그렇고 가족분들 다 성격이 순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나도 학교 다니면서 싸움 한번 안 해봤으니까. 미나, 너는? 보통 자매들도 물건 가지고 많이 다투지 않나? 맞다. 내가 말을 못했구나. 사실은 나랑 언니는 친자매가 아니라서 서로 물건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 애초에 어린 시절은 같이 보내지 못했거든. 나 친엄마가 일찍이 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빠가 지금의 새엄마랑 재혼을 하게 됐어. 언니는 새엄마가 데려온 자식이고 이미 서로 어느 정도 맑게 알아들었을 때 처음 만나게 돼서 그런지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서로 물건도 탐내지도 않았고 뭐 아무래도 양쪽 부모님에게 적응하고 있을 때라 그런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아. 그때는 나는 새엄마도 언니도 생겼다는 자체가 혼란스러웠거든. 아마 언니도 나랑 같았을 거야. 아, 미안. 나는 미나 너가 저번에 언니 만날 때도 아무 말 없길래 몰랐어. 처음 언니분 보고 너랑 안 닮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랐지. 근데 오빠도 만나서 봤듯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새엄마나 언니가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게 아니라서 잘 지내고 있어. 오히려 정말 엄마가 살아계시고 언니가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해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야. 그래서 나도 오빠한테 말하는 걸 깜빡한 것 같아. 진짜 평범한 친자매처럼 지내니까. 미안. 먼저 말 못해서. 정말 괜찮다니까. 나도 너가 먼저 이야기 안 했으면 몰랐을 거야. 누가 봐도 친자매처럼 사이가 좋길래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거든. 우리 부모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족 간에 화목해야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으니까. 재혼 가정이라는 게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미나와 미나의 언니를 보면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가족끼리도 작은 일에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인데 만나면서 확인한 미나와 미나 언니와의 모습은 우애 좋고 사이 좋은 친자매의 모습이었으니 말이죠. 별것 아닌 미나의 고백이었지만 미나의 가족 관계를 알고 나서 좀 더 한 발자국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된 저희는 결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나갔고 몇 년의 노력 끝에 결혼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준비가 됐었습니다. 양쪽 부모님을 찾아가 뵈어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약속을 잡게 됐었죠. 이미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식에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을 세세히 설명하였기에 상견례로 만난 자리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서로의 자식들의 덕담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었습니다. 미나가 연애하면서도 인종이뿐만 아니라 사돈댁을 입에 침이 마를 새 없이 칭찬을 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확인하니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그림 같은 가족이십니다, 사돈. 제가 부러울 정도네요. 그럴 리가요. 남자 셋 있는 집이 뭐 그리 다정하고 살맛이 나겠습니까? 큰 소리 나지 않는 게 다행이죠. 사돈댁처럼 슬아에 딸 있는 게 예전부터 얼마나 부럽던지 애교라면 눈꽃만큼도 없는 집이다 보니 이렇게 미나라도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나를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돈과 안사돈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 키우셨는지 만나자마자 알 수 있을 만큼 참하고 좋은 아이라 생각됩니다.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는 아들 녀석을 좋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니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인종이를 보기 전부터 미나에게 이야기를 들어 알 수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인종이 말한 아들도 사위도 찾기 힘들죠.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온 가정의 일반적인 시선이 어떤지는 알고 있는데 편견 없이 딸아이를 품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저도 남편 말에 같이 감사드립니다, 사돈. 제가 직접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미나가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혹시라도 계모라고 양딸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면 미나가 가슴 아파할까 언니보다 더 잘해주고 아껴줬습니다. 혹시 결혼하면서도 제가 발목이나 잡을까 싶어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댁 어른들께 보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미나 언니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눈물 나지는 않았는데 미나 쟤를 보낸다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메어오고 눈물이 나는지. 분명 잘해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모자라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견례를 하며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장모님과 처형이 미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미나를 생각하는 장모님을 보시며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상견례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인종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미나 아버님과 어머님께 더 잘해야 한다. 아무리 너희가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시가와 처가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리고 안사돈께서도 미나랑 보낸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헤어지시는 게 더 서운하실 거야. 우리야, 네 형네도 있으니 사돈댁에 더 신경 쓰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형 결혼식에서도 흘리지 않으셨다는 눈물까지 훔치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미나와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배려와 축복 속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눈물로 시작된 양가 부모님의 감동스러운 눈물로 우리의 결혼식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결혼식이 되어버렸죠. 감동적인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쪽 부모님께도 섭섭하지는 않게 먼저 연락을 드리고 챙겨드렸죠. 완벽한 결혼생활 도중 처가댁에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생겼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저보다 더 건강하셨던 장인어른께서 건강검진하고 나신 후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른 누가 보더라도 가장 건강해 보이시던 아버님의 병화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수술과 항암을 할 시기를 놓쳐버린 아버님은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고 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추억을 쌓으며 지내고 싶다고 하셨죠. 장모님을 비롯하여 가족 모두 아버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고 저도 아내도 작은 여유만 있으면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하나의 추억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 애를 썼죠. 연명치료도 거부하신 아버님은 결국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가족 모두 너무 짧기만 했던 그 시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거기다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던 처형께선 아버님의 상을 치르고 얼마 안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급하게 갈 곳도 없는 처형이 안쓰러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긴 했지만 마음만큼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 그것밖에 도움을 못 준다는 게 이내 신경이 쓰이고 미안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위인 제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가 가족의 단합을 위해서 자주 식사 자리도 만들고 장모님이나 처형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도와드릴 건 없는지 제가 먼저 나서서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조금씩 시간은 흘러갔고 아버님이 떠난 지도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자주 찾아뵀었지만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장모님께서 외롭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자주 하셔 저희도 그 횟수를 늘려 자주 찾아가 뵙고 있었죠.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오빠, 이거 다 흘리고 먹고 얼굴에는 뭘 이렇게 많이 묻히고 먹어. 좀 닦아. 여기? 아, 그냥 줘. 내가 해줄게. 그때 숟가락이 식당 바닥으로 탁 하고 던져지며 튕겨져 나갔습니다. 장모님이 던지신 거였죠. 엄마, 왜 그래? 너네는 내 앞에서도 그래야겠니? 뭐가요, 엄마? 둘 다 어른 어려운 줄 모르고 어디서 애정행각 짓거리야? 엄마, 애정행각이 아니라 오빠가 못 닦고 있어서. 김서방이 한두 살짜리 애니? 닦다 보면 묻힌 곳도 닦겠지. 과부됐다고 난 놀리는 거야? 아니야, 엄마. 정말 그냥 닦아주는 건데. 됐다. 나도 니네 때문에 있던 밥맛 다 떨어져 나갔으니 니네끼리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과부 앞에서 애정 표현하면서 무시할 거면 오지도 말고. 웃으면서 하던 행동도 아니고 애정 행각도 아닌 상황에 장모님은 기분이 나쁘셨는지 음식점을 나가시더군요. 저와 아내가 음식점을 나가시는 장모님을 말리고 다시 자리로 모셔봤지만 끝내 어머님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장모님 행동에 놀랐지만 아버님의 부재와 처형의 이혼으로 계속되는 악재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어머님과 만나는 자리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식을 하면서 조심하려고 했죠. 하지만 번번이 다른 꼬투리를 잡으시면서 만나는 자리가 웃음보다는 장모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시는 장모님을 힘겨워하고 있을 때 저희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오게 됐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 했어요. 결혼 전부터 서로 계획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장인어른께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은 임신에 몇 년 동안 아이 소식은 없었고 시험관 시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 아이라 저와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했죠.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한 후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축하해주는 가운데 장모님께도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장모님, 저희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제 저희끼리 확인하고 오늘 병원에 와서 검사 결과 확실해져서 연락드려요. 미나, 임신했어요. 뭐? 임신? 네. 잠시만요. 미나 바꿔드릴게요. 엄마, 나 임신했어. 이제 4주 정도 된 것 같다고 해. 그걸 지금 축하받을 일이라고 전화했니? 네 아빠 잃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엄만 이렇게 힘들고 네 언닌 이혼해서 젖꼬라지로 사는데 너는 팔자 좋게 좋은 남편 둬서 행복하다고 놀리는 거니? 너 그렇게 못된 애였어? 나 없이도 축하해줄 사람 많을 텐데 다른 데서 축하 많이 받아라. 옆에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의 장모님 말씀에 아내나 저나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전에도 신경질적인 모습을 봐왔지만 딸의 임신 소식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놀라고 상처받은 아내를 봤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임신하고 나서 엄마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던데
친엄마가 돌아가신 아내는 누구보다 축하받고 싶었던 존재가 장모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통화에서 장모님께 되려 구박을 들은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겠죠. 내가 괜히 전화를 했나 봐. 장모님께서 오늘 기분 안 좋으신가 보다. 당신 괜찮아? 글쎄, 요즘 엄마가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물론 아빠 잃고 힘드신 건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오늘 같은 날도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야 했나? 당신 말처럼 기쁜 날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래, 당신 뭐 가지고 싶어? 하고 싶은 건 없어?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왜, 이제 당신이 먹는 건 우리 아이가 먹는 거기도 하잖아. 막 끌리고 그러는 건 없어? 내가 전부 다 사줄게. 일부러 과장되게 행동해서 아내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모님의 행동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제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내의 임신을 듣고 장모님께 받지 못한 축하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성대하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마련해 주신 축하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웃고 즐기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내의 기분을 망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축하 자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릴 때도 이혼 후 바쁜 생활 때문인지 별 이야기 없던 처형이었지만 쉬는 날 동생에게 축하를 해주려는 메시지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아내가 확인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의 "아!" 하는 비명소리에 안방으로 가보니 휴대폰 속에는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움직이는 귀신 사진이 있었어요. 아내는 화가 났는지 곧바로 처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방금 보낸 사진 뭐야? 그거 봤니? 놀랐지? 언니도 나 임신한 거 알고 있으면서 사람 놀랄 만한 걸 보내면 어떡해? 애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얘, 임신 너만 하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유난이야.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애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 다 애 없이 살게?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옆에서 듣고 있던 전 아내의 핸드폰을 뺏었죠. 저 처형, 저 김서방입니다. 옆에서 듣다 보니 너무하셔서요.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시지만 미나 처음으로 임신한 건데 저도 놀랄 만한 사진 보내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릴 때는 그런 거 좋아했으니까 나도 다른 뜻 없이 재미로 보냈지. 알겠어. 미안하다고 전해줘. 화가 나서 전화한 아내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처형과의 통화를 듣다 못한 제가 전화를 가로챘고 그제서야 처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단락되었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80도 변한 모습의 장모님과 처형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그 이야기를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형과 통화를 하고 난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는 혼자 사는 언니한테 전화까지 해서 뭐라 했니? 들어보니까 처녀 때 좋아하던 거 똑같이 장난쳤다는데 너가 엄마랑 언니가 남편 없다고 대놓고 무시를 하는구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진은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놀라서 애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정말 배가 훅 하고 가라앉는 듯 했어. 어떻게 임신한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놀래킨 사람을 편을 들어.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지. 그리고 김서방한테도 네가 똑바로 전해라. 아무리 장인 없어서 처가가 우스워 보인다고 해도 정도가 있고 선이 있는 거다. 이번 일이야 니네 언니도 잘한 게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집안 무시하는 모습 보이면 김서방도 내가 아주 작사를 내줄 거니까. 알겠지? 처형의 통화도 놀라웠는데 장모님의 통화는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정말 아내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의 자식 대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아내에게 차마 입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장모님과 처형의 의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후 저와 아내는 장모님을 피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도 장모님께서 외롭다며 밥을 같이 먹자고 하셔 장모님 댁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태동이 점점 커져 힘들어하고 있던 아내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굳이 나가서 식사를 하자는 장모님 고집으로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날은 웬일인지 장모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원래는 만나는 자리부터 시작되는 불평불만이 없이 식사를 하던 도중 아내가 무심결에 말하지 말았어야 할 걸 말해버렸어요. 엄마, 나 이제 배도 점점 불러오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 다음 달 휴가 때 태교 여행 가려고 해. 뭐? 태교 여행? 배 불러오는데 여행을 간다고? 응,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도 6, 7개월 넘어가면 조산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딱 다음 달에 시간이 나서 갔다 오려고. 너는 좋은 남편 만나 살맛 나서 좋겠다. 남들 하는 것도 다 하고 다니고 엄마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 됐어. 내가 거길 왜 따라가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쩐지 오늘은 잘 넘어간다 했다. 아휴, 너네 가라. 짜증난다. 저희끼리 여행을 가는 게 미우셨을까요? 아내와 임신 전에도 같이 가자는 여행은 다 거절하셨는데 유독 이번 일로 짜증을 부리는 장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임신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떠나는 장기 여행에 저와 아내 모두 들떠 있었죠. 여행을 이틀 정도 남겨놓고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께서 다쳐 몸져 누워있다는 연락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길 건너다 차에 치였어. 뭐? 뺑소니야? 아니, 그때는 놀랐는지 집까지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좀 있다 보니 못 움직이겠네. 장모님, 병원부터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됐어. 돈만 많이 나오지 이렇게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뭐. 너네 언니는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잖아. 너네 둘 중에 한 명이 같이 생활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때는 놀라서 장모님이 저희를 속이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프시다는 장모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휴가가 끝나면서 멀쩡해지셨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아프시다며 앉는 것도 저희가 일으켜 음식까지 먹였는데 다음 날이 되니 다 나았다고 하시며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알게 됐었어요. 저희가 여행 가는 게 싫으셨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무엇을 해도 아내를 질투하듯 짜증내는 장모님을 보며 스트레스 받을 아내 생각에 최대한 만남을 안 가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대한 아내와 처가를 분리시켜 생활하려고 했고 집안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아내를 핑계를 대고 집에 두고 제가 처가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장모님께선 저에게는 아내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기에 매번 어딘가 불편한 얼굴을 하시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으셨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출산이 임박했고 저와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 리희가 태어났어요. 우리 며느리 수고했다. 네가 분만실 들어가고 내 얼마나 둘 다 건강하게만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그래, 미나야. 임신하느라, 아이 낳느라 고생 많았다.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애기 같던 우리 미나가 벌써 엄마가 되고 고맙다. 예쁜 손녀를 낳아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진통이 길어서 어머님이 쉬시지도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감사해요. 당연한 소릴. 우리가 고생이니 애 낳는 사람이 고생이지. 태어날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해라.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의 소중하고 예쁜 딸이 태어났을 때도 장모님과 처형은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산 전 잠시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도 마치 어떤 병원에서 아이를 낳냐는 눈빛으로 병원 내부를 살펴보셨지 아내에게 진심으로 안부나 격려는 하시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출산 전부터 병원에 함께 하시며 출산의 순간에도 자리를 함께 하셨죠. 아내도 자신을 미워하는 어머니보다 저희 부모님과 있는 걸 더 안정적으로 생각했고 무사히 이상 없이 아이와 같이 태어날 수 있게 됐었어요. 아내와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야, 아이는 무사히 낳았니? 엄마가 며칠 아파서 죽다 살아났어. 그래서 병원을 가지도 못했네. 응, 그랬어? 잘 나았어. 이제 막 퇴원하려고. 엄마가 집에 가서 산후조리 도와줄게. 원래 산후조리는 엄마한테 받는 거야. 뭐? 아니, 엄마가 연락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해주신다고. 너는 어떻게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결혼하더니 이제 엄마를 엄마로 보지도 않는구나. 그래, 알았다.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보자. 아니, 잠깐만 엄마. 알았어. 와줘. 어머님께는 내가 말씀 잘 드릴게. 출산 때도 오지 않던 장모님께서 아내의 산후조리를 하겠다며 짐까지 싸가지고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런 호의에 놀랐고 그 이유를 의심하였지만 이미 아내가 많이 흔들려 보였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라도 엄마를 대신할 순 없었겠죠. 그렇게 우리 부부와 아기, 장모님까지 네 식구가 생활하게 됐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건지 많이 변하신 모습이었어요. 저야 회사를 다녀오고 나서의 모습만 볼 수 있었기에 다는 몰랐지만 아내의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어땠는지 알 수 있었죠. 아내도 장모님 덕분인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느 날 저를 아내 몰래 부르셨어요. 김서방, 사실은 내가 요 몇 년 전부터 말을 할까 하다 못했었네만 같이 지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사위한테 못할 일이다 싶어서 아무리 내 새끼가 귀하지만 남의 새끼도 귀한 법인데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네. 무슨 말씀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세요? 내가 미나 대신에 사과할 테니 내 얘기 듣고도 큰 소리 치지 말게. 실은 내가 미나가 바람을 피는 걸 봤어. 이전부터 미나가 행실이 안 좋기는 했지만 당연히 자네 만나고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녀를 키우다 보니 자네랑 영 다른 게 내가 확신이 들어서 말하네. 이러다 애한테 정들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 내가 김서방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서로 젊은 나이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정리되는 게 맞다 싶어서. 네? 그니까 지금 리희가 제 딸이 아니고 제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미나한텐 지금 말하지 말고 우선은 확증이 있어야 하니까 자네가 직접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참 웃기지도 않는 말이었습니다. 장모의 말을 들으면서도 왜 이러나 싶었어요. 계획했던 임신은 아니었지만 임신을 확인하고 계산해 보니 날짜도 맞았고 제가 아는 아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었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한 소리를 할까 싶다가 출산 후에 회복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 제가 조금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한 귀로 흘리려고 했는데 그날부터 계속해서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며 저에게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 닭달에 못 이겨 검사해보시라고 제 머리카락이랑 입안에 넣은 면봉까지 줬는데 굳이 또 직접 가서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귀찮았던 전 장모를 믿는 척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제서야 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믿는다고 생각한 장모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장모가 저에게 친자 확인 결과지가 나왔을 거라며 친절히 전화까지 왔습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장모의 태도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 생각한 전 퇴근을 하여 아파트 관리실로 가 우편함 분실물이 있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그 CCTV 장면에는 장모가 앞에서 한참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촬영 각도가 장모가 가린 탓에 제대로 찍히지는 않았지만 분명 수상쩍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우편함에 있는 서류를 가져갔고 확인해봤죠. 검사 결과지에는 친자일 확률 N%로 나와 있더군요. 불일치라는 뜻이었어요. 이걸 확인하자 분명 장모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었습니다. 이때부터 장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아내와 저를 이간질하는 다른 증거도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선 집안에 장모와 아내 몰래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장모에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척을 하며 며칠간을 시간을 끌며 지내게 됐었어요.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어릴 때야 미나 아빠도 있어 큰 소리 날까봐 혼내지도 못했고 어린 나이에 남자 좋아하는 게 뭐 나쁜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김서방 같은 좋은 남자 만나고 나서도 내 저럴 줄은 몰랐지. 김서방, 미안하네. 미나 처녀는 내가 걷어서 평생 짐처럼 살아갈 테니 김서방은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장모는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지도 몰라 항상 퇴근한 저에게 자신이 딸을 잘못 키웠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듯 했어요. 모두가 있을 때와 다른 가식적인 모습에 아내에게 장모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다른 증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매일을 퇴근하고 CCTV와 녹음기를 돌려보고 지냈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씩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응, 자기야, 나야. 지금 내가 말했잖아. 몇 달간은 우선 그년 집에 있는다니까. 뭐 하긴 애 봐주지. 내가 애를 봐주고 싶어서 그러나 이게 다 2년 쫄딱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야. 내가 그년이랑 그 남편 놈이랑 살살 꿰고 있는데 그 년놈들 얼굴만 봐도 배알이 꼴려. 우리 딸은 변변치도 않은 놈 만나서 이혼까지 당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년은 치냄이 잡아먹어서 팔자가 좋은지 아주 지만 않은 남편 만나서 행복에 겨워 죽어요. 이혼 먼저 시켜버리려고. 어? 어떻게 이혼시키냐고? 다 방법이 있지. 요즘은 못되게 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검사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싹 바꿔치기 했어. 사위놈도 지 새끼 아닌 건 못 키우겠지. 고민을 하더라고. 내가 계속해서 딸년 문란하다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옆에서 바람 좀 넣고 있지. 이제 거의 다 됐어.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놈도 그 정도로 머저리겠어? 아내와 저를 이야깃거리로 삼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모를 보며 제 생각보다 수위가 센 대화에 놀랐습니다. 아내에게 못되게 대할 때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CCTV에서도 아내 몰래 안방 드레스룸에서 귀금속들을 훔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었죠. 바로 이야기를 할까 싶다가 분명 몇 가지가 더 나올 듯 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그 외에도 지금까지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녹음되거나 CCTV에 찍혔습니다. 그래, 하영이 우리 딸, 요즘에 많이 힘들지? 엄마는 널 볼 면목이 없다. 미나 이게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내가 아주 미워가지고 쌀 받는 물에 변기물로 넣잖니. 그리고 손녀라는 것도 내가 꼬집고 일부러 울리고 아주 밉다 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미워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 미나 이거 이혼하고 나서 같이 살게 되면 위자료로 받은 돈도 싹 다 뺏을 예정이니까 좀만 참아. 어릴 때부터 니네 아빠 눈치 본다고 우리 귀한 딸이랑 똑같이 대접받았으면 이제 그 값을 내놔야지. 안 그래? 그래. 힘들어도 좀만 참고 기다려. 결국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우선은 아내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었어요. 저야 이 사람들을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아내에게는 그래도 가족일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차마 아내에게는 동영상과 녹음된 모든 걸 들려줄 수 없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아내가 확인할 수 있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내도 장모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나 봅니다. 실은 처음에 엄마 온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당신 회사 가면 항상 남편 관리 잘하라고 하더라고. 이유 물어보면 당신 옷감에 여자 머리카락이니 립스틱 자국이니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당신 출퇴근 시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퇴근하자마자 집에 오는 걸 아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집에서 내보내기 전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부턴 안 했는데 결국 당신이 넘어간 줄 알고 그런 거였네. 난 괜찮아 여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랑 언니가 나 대하는 게 변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어. 오히려 내가 아빠 돌아가시고는 나에게 없는 가족이라는 환영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선택을 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를 불러 이야기를 했죠. 엄마,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는 걸 왜 이렇게까지 저랑 남편 사이를 갈라놓으시려고 한 거예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여기 들어오셔서 저한테는 이이가 외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이한테는 제가 바람이라도 펴서 리히 낳은 것처럼 이야기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뭐하러 그래? 생사람 잡지 마라. 우리 엄마랑 언니 저 가족으로서 다 같이 행복할 수도 있었어요. 저도 혼자 남은 엄마 언니 걱정됐고 잘 챙겨주려고 했다고요. 같이 힘든 시간 보내면 좋은 날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하는 거짓말 여기에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장모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창피하긴 했는지 영상을 보던 눈마저 돌렸고 귀도 막은 채 끝날 때까지 있었죠. 아내와 저는 장모에게 당장 지금까지 훔치고 도움받았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했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인연을 끊게 됐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보고 들어서 그런지 아내와 저에게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저와 우리 리희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아내가 느낄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아내의 처가 가족들이 연락을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묶여있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쉽게 끊을 수 없으니 말이죠. 저도 그들이 다시 연락을 해올 때면 제발 장모님과 처형이라고 부를 수 있게 처음 뵈러 갔을 때 그 모습으로 변하여 만났으면 싶어요. 그렇게 되기 전까진 만나지 않을 테니 말이죠. 여기까지가 저와 아내가 겪은 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